이 연호랑 세오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면 굉장히 제가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나온 모든 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연호랑 세오녀가 결국은 그 아달라왕 때 사건인데 아달라왕 박시왕이거든요. 박시왕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아달라왕도 뭘 하냐 하면 신궁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거든요. 아달라왕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여기가 경주면 포항이잖아요. 포항.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달라왕 이전에는 각 소국 집단마다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중앙집권화되지 않고. 근데 아달라왕 때 돼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 가장 큰 천제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연호랑 세오녀 세력하고 신라 서라벌에 있는 그 왕권하고 제사권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도 까마귀 오자거든요. 여기도 까마귀 오자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까마귀 무당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까마귀 무당하고 관련이 있는데, 까마귀 무당은 결국은 고구려계 혹은 부여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해안을 타고 내려왔을 건데, 포항 지역으로 내려왔을 건데, 제사권이 독립되어 있을 때만 해도 그냥 느슨한 형태로 해서 함께 공동체를 유지했는데, 제사권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떠나지 않았냐 하는 게 지금 제가 새롭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쭉 설명을 해보면, 이 연호랑 세오녀라고 하는 설화는 내용은 아래 있고, 원래는 고려 초에 박일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수의전에 시록돼 있었어요. 수의전에 있었던 건데, 이 수의전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 수의전에 담겨 있던 내용을 이련 스님이 채록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원잡기라는 데도 나오는데, 어쨌든 원래는 수의전에 있었다는 거고, 그 내용은 보시면 제8대 아달라왕 주기 4년인 정유년 157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호가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바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를 싣고 일본으로 갔고, 그러자 이를 본 그 나라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연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세오는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역시 바위에 올라갔다. 지금 이게 바위, 까마귀 이걸 지금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 바위도 예전처럼 세오를 태우고 갔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서 왕에게 하려는데, 이리해서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고 세오는 귀비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고 일관이 많았다.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이한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왕은 사신을 일본에 보내서 두 사람에게 돌아오고 했는데, 연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도착한 건 하늘이 시켜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 대신 내 왕비가 짠 고운 명주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단을 내려주니까 사신이 돌아와서 이 일을 아뢰니까 그 말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자 해와 달이 예전처럼 빛이 났다.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보관하고 국보로 삼았으며 그 창고의 이름을 기비고라고 했는데 하늘의 제사 지는 곳을 영일은 혹은 도기야라고 했는데 이 도기야는 으뜸가는 제사를 올리던 들판에 해서 도기야라고 한자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화를 가지고 포항에서는 굉장히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1월 문화제도 하고 뭐 1월 야행도 하고 연호랑 세워제 테마파크도 있어요. 이게 뭐 450억인가 들었다 하더라고. 예, 이런 행사들을 해요. 뭐 세우녀 부부 선발대회도 하고 동해 별신꽃 1월 신제 뭐 월월이 청청 죽장지게 상여놀이 등 민속놀이 재연을 하고 또 민속 경기대회 시조 경찬대 국악경연 뭐 백일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호랑 세워녀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보면 1월 사당이라고 지금 지어놓고 있어요. 1985년에 새로 지은 거예요. 1월 사당이고 안에는 1월 신위해서 1월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월 못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죠? 호미곶에 있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 연호랑 세우녀가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아. 그림이. 아니 이게 지금 조각이거든요. 조각상인데 너무 그 사실하고 다르게 했단 말이지. 느낌이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호랑 세우녀 테마파크예요.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요게 귀비고거든요. 이게 테마파크를 해놨어요. 암곡 바닷가에 해놨는데 어디냐면 여기 포항만 있고 호미곶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쯤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포항에서는 연호랑 세원을 가지고 테마로 해서 1월 사당도 해서 문화 행사도 하고 테마파크 만들어서도 지금 이건 최근에 만들었어 이건. 근데 이런 말도 해요. 지금 그 도기야를 다른 말로 근오지라고도 한다거든요. 기록이 이렇게 근오지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의 시마네 현에 가면 이즈모 지방에 오키섬이라고 있어요. 오키섬이라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서 지금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도착하는 바로 앞에 오키섬이 있어요. 오키섬이 있는데 영일의 옛 이름이 근오지인데 이 근자는 우리의 큰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큰을 이두로 표현한 거고 원래는 큰 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큰 옥이 현재 일본 시마 여기 있는 오키섬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이잖아요. 이건 까마귀잖아. 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송아지 그러죠. 알지 그러죠. 이사부들 이사부리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가 다 뭐냐 하면 당시에는 존칭어미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큰 까마귀 새끼잖아요. 그죠? 근오지라는 게. 그러면 이 오키섬도 우리말로 전달돼서 같은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도 1636년에 제작된 이즈모 12군도라는 그 책에 보면 이즈모 지역은 원래 한반도 동남부를 떼어 붙였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반도 동남부에서 이쪽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그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연호랑 세오녀를 학자들이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인데, 하나는 단순 난파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일식현상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1월이 빛을 잃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일식현상으로 보는데, 후한설을 찾아보니까 같은 해 낙양에 일식 기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일창설의 다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천일창이라는 사람이 일본, 그러니까 박시계로서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일본으로 가요. 그 다음에 천일창이 일본으로 가거든요. 그런 내용이 일본서기에 실려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내용이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남편이 먼저 가고 부인이 늦게 간 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뭐 1월 신화로 보는 견해는 그냥 이 사람들이 천재지위가 생겼을 때 제례를 주관하는 사제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일은 도기하는 제천의식의 하나의 태양제가 행해던 장소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철 기술자 집단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하는 설이에요. 철기. 이게 지금 포항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포항이 제철 기술자 집단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니까 빛을 잃었다고 표현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최미하 교수가 주장하는 건데, 제사권이 중앙기속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일본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아달라왕도 신라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일부 정치 세력의 집단 이탈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1월에 정기가 우리나라에 강림하였던 것이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으면 이러한 궤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당시까지도 하늘에 대한 제사권이 각 소국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중앙에서 원래 하늘에 지내는 제사권이 천재의 권한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각 소국마다 따로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라왕 때 천재 공동 제의를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제의를 하는 식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제사권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일본으로 갔을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교수예요. 여자분. 근데 최미하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달라왕에 의해서 각 소국의 하늘에 대한 제사권이 중앙으로 통합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아달라왕 17년 기록에 보면 봄 2월에 시조멸을 중수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아까 보면 소지왕도 나을 신궁을 크게 중수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행사를 한 거로 봤을 때 제사권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소국에 자기들이 성소가 있으면 거기다 제사를 모셨는데 각자 모셨는데 이때부터는 너희들 다 나을 신궁에 와라 참여를 해라,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갈등을 일으켜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일본을 갔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연호랑 세오녀가 전하는 사실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한반도 주민이 일본으로 이주했던 사실이 일단 드러나고, 한반도 동남부와 일본의 교류는 사실은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도 있었고 청동기 시대에는 신라 지역에서 스사노미코토라고 하는 세력이 넘어가요. 먼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넘어가서
추론 신사의 주요 대신이 되고 철기 시대에 오면 연호랑 세우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자료인데 동삼동 폐총의 가장 밑에 층에서 나온 거예요. 부산 동삼동 폐총에. 이게 지금 완전 8,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광안리 해안에서만 나오는 투박조개라고 있대요. 광안리 해변에서만 나오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팔찌를 만든 그 장신구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걸 장신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장신구가 투박조개 팔찌가 일본 사가 폐총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광안리 해변 쪽에서 나오는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가 일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출했던 소리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근데 이거는 흑요석이에요. 흑요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흑요석이 백두산 지역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큐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두산에서 동삼동까지 왔을까 아니면 큐슈에서 이렇게 왔을까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6,000년경에 현해탄을 중심으로 해서 물물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고학적 자료예요. 이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화살쪽도 만들지만 옷 같은 거 가공할 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워낙 경도가 높아서. 이게 뭐냐 하면 시마네 현 이즈모시 이즈모 타이샤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예요. 제일 큰 신사고 봄에 일본의 모든 신들이 이즈모 타이샤에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제례의식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모든 신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심 신사가 이즈모 신사예요. 근데 이 이즈모 신사의 주신이 스사노 노미코토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풍신이거든요. 풍신인데 보세요. 신화에 보면 이 풍신 이 스사노는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왔다고 돼 있다고.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왔다고 돼 있어. 이 스사노 노미코토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자료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본의 이게 궁사라고 하는 게 신사를 우리로 하면 주지 스님이거든요. 일본 고대 신학계의 태두인데 이 마유미 스네타다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개국신 스사노 노미코토는 한반도 신라 땅에서 이즈모 땅으로 건너왔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이 인터뷰한 건 내용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일본 개국신 스사노 노미코토의 연고지가 알려진 한국 춘천의 우두산을 직접 답사했다는 게 자기가. 왜 일본에서 스사노 노미코토를 일컬어 우두천왕이라고 존칭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죠. 일본 말이에요. 스사노 노미코토예요. 이게 잘라서 말한 건데. 지난번에 왜 거북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거북의 머리가 이 거북이라고 하는 생명체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성소가 되고 거북의 머리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지의 생명력을 거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지의 생명력을 소로 보는 세력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소로. 그러면 소머리가 같은 거예요. 소머리가 이 생명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소머리가 우두가
이 전체 생명계의 대장인 거예요.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우두천왕이라는 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도 한반도에서 한반도 소시모리 이렇게 돼 소시모리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머리를 찾은 거예요. 소머리를 찾은 한국 역사에서 춘천이 맥국이 있었어요. 맥국의 수도였는데 이걸 우수주라 했거든요. 우수주라고 했다고. 소머리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왔다는 거 하고 한국 역사책 속에서 나오는 춘천 맥국의 수도가 소머리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고 이때 말하는 신라는 봐요. 이렇게 보면 춘천은 여기 있잖아요. 아니 이게 한반도라 하면 요쪽이 이제 신라잖아요. 지금 일본 여기가 지금 시마네현이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춘천이 강원도인데. 이 동남쪽에서 가야 맞다는 그 소시모리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건데 울주군 온산읍에 가면 우봉리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봉리예요. 이게 소시모리잖아요. 우봉이 소머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 좀 있다니까요, 지명이. 우봉리가. 이거를 제가 처음에 30년, 한 28년쯤 됐을 거예요. 실제로 저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보니까 동네가 이렇게 작은 항구더라고. 그러고 뒤에 산이 있어요. 요 마을 이름이 우봉리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마을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뒷산이 옛날부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산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신성한 산이었던 거예요. 이 우봉리에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오키섬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심한 여기 앞에 있는 오키섬이. 육지하고 떨어졌어. 일본 육지하고. 예? 오키섬이 육지하고 떨어지거든요. 섬이니까 떨어지거든요. 예. 이거 오키섬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게 뒤에도 자료가 나오는데 일본 아까 말한 청동기 시대에 넘어간 사람은 스사노 노미코토인데 이 사람은 신라에서 넘어간 진인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일본에서 스사노 노미코토라고 하고 풍신이라고 하거든요. 바람풍자. 이거 하고 풍류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신라 사유 전통신앙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스사노 노미코토의 후손 중에 대국주신이라고 있어요. 대국주신이라고 있는데 이 대국주신도 신라신이거든. 왜냐면 스사노 노미코토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오코니노시 노감이라고 했는데 이 대국주신은 부인이 6명이었는데 6명의 부인한테서 자손을 181명을 낳았대요. 부인이 6인 자손이 181명이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대국주신을 신주로 모시는 사당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데 주요 사당도 한 17군데 돼요. 그 중에서도 일본 전국에서 대국주신을 제사 모시는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아까 말한 이즈모 다이샤인데 이즈모 대사에는 19분의 신들 중 대국주신의 위패 하나만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요. 여기서 신들을 쭉 모시는데
대국주신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신의를 그렇게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화도 그렇잖아요. 부인 6에 자식을 6에 181명을 낳았으면 이 181명에서 엄청 한 사람이 30명.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내가 저기 나라도 가보니까 우리처럼 남근석이 있어요. 사당에 모셔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기자석이라고 해서 아들 낳아달라고 빌었잖아요. 할머니들이. 일본에도 있어요. 나라에도 내가 2군데서 봤는데 있는데 이게 다 대국주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이 옛날 저 가서 비는 거야. 자식 낳아달라고, 아들 낳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면 결국은 스사노 계통의 후손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두 가지는,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을 거고, 두 번째는 조상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그 신앙이 일본으로 주민과 함께 이동했다는 거고, 천일창 이주시나 천일창 집안의 딸, 아까 그랬죠. 이게 지금 내가 일본 책에서 본 건데, 천일창 집안의 딸이 일본에서 가장 그 중흥조인 웅약천왕의 왕비가 됐더라고. 신라 왕자가 가서 난 딸이 웅약천왕의 왕비가 된 기록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연호와 세호의 이동으로 1월이 빛을 잃었다가 세호의 비단제사로 다시 광명을 회복하였다는 1월지의 전설은 그들이 제정일치 시대의 무사로서 영일지역의 수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일지역에 있던 수장 세력이 넘어갔는데 지금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건 동해를 타고 내려온 고구려 혹은 부여계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양신앙을 했고, 뒤에 보면 알지만 다시 설명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부여계통 사람들이 이주를 할 때는 꼭 뭐를 타고 다니는 바위를 타고 이주를 해요. 바위배를 타고. 이것도 특징이에요. 뒤에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연호랑 세호녀 기사를 신라에 편입되지 못한 고구려 혹은 부여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지금 쭉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계속. 그래서 바위를 탔다는 건 어떤 의미로 얘기해요? 됐어요. 연호랑 세호는 이게 뒤에 자료 뭐냐면 신들이 이주를 할 때 주민이 포항 지역, 신라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신라 왕실과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이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무도 이렇게 논문 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새롭게 주장하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신화서 두 가지 측면이 고구려 혹은 부역의 신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신의 사자인 까마귀 무당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바위를 타고 이주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양한 신화들을 분석해 보면 논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까마귀 무당이라는, 이것도 제가 까마귀 무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호랑 세호녀 신화에 들어는 까마귀 오자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해서 단순히 그냥 1월 신화로만 해요. 학자들이. 근데 연호랑 세호녀는 태양신의 사자로서 까마귀 무당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기본적으로는 까마귀가 태양의 사자로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현재 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미트라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트라에서 까마귀는 태양신 미트라의 사자 역할을 하는데 이 문화가 초원을 타고 동진해서 부여계와 고구려 문화에 전파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삼조고 강의하면서 사실은 자세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삼조고 강의하면서 이 지금 미트라 신앙이거든요. 지금
이 미트라가 제2에서 하얀 배구를 살해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교의식이 로마에도 있었어요. 지하 신전에서 그 참여할 수 있는 소수만 참여해가지고 이런 의식을 해요. 흰 소를 살해하는 그 의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까마귀거든요. 요 미트라 신의 심부름꾼이에요. 아까 보면 우리가 샤먼에서 그랬잖아요. 까마귀가 나왔잖아요. 까마귀 지 나오는데 까마귀 가는 곳을 따라가시오 했는데 그 일로 가서 노인이 못에서 나와서 그죠?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 까마귀하고 인간하고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 까마귀하고 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감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트라 신의 사자로서 까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미트라는 태양신이에요. 요 이제 동물 사람이 타고 있는 거. 타고 있는 게 아니고 흰 배구 살해 의식이에요. 이 배구가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생명력, 근데 모든 생명력은 태양의 빛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관념을 종적 관념 이렇게.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원형적인 생명인 배구를 살해를 해야만이 여기에 있는 피와 살이 대지로 뿌려져서 이게 초목으로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우주가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죽임으로 해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배구 살해 의식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건 아폴론의 사자거든요. 지금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폴론인데 보면 까마귀가 있죠. 똑같아요. 아폴론의 수행원인 아레스테나스도 까마귀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이게 기원전 47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뭐냐면 그 미트라 신앙에서 근원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주변으로 확산되는 건데 그 그리스 신화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북유럽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 오딘의 심부름꾼으로 또 까마귀가 나와요. 전쟁의 신 오딘에게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후긴과 문인 또 까마귀인데 어떻게 했냐면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쭉 날아가서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정찰을 하고 저녁에 와서 오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쩌고 하고 그걸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라는 것이 영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까마귀가 도구를 사용한다 하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딱딱한 과일 같은 거 깨먹을 때 레일 위에다 갖다 놓는다더라고. 그럼 기차가 지나도 박살내잖아요. 그죠? 그럼 또 주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 속에 벌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부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하나 주워서 부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묻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까마귀가 영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원에서 사냥꾼들, 이제 사냥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냥꾼이 나설 때 총을 들고 나오면 마을에 있던 까마귀 다 하늘에 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찰을 해서 일단 늑대가 있다 그러면 늑대가 있는 쪽으로 까마귀가 다 날아간대요. 그러면 사냥꾼이 가서 늑대를 잡잖아요. 그러면 늑대를 잡아서 내장을 꺼내준대요. 동업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사냥꾼이 집을 나서는데 총을 안 가지고 나서면 가만히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봤을 때 까마귀가 굉장히 영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만 할게요. 고구려에서
삼조고가 굉장히 무슨 국가 문장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늘 보면. 근데 실제로는 기원전 3,000년 이상 전에 이미 황하 중류 지역에서 삼조고가 나와요. 이 삼조고 다리 3개잖아요. 그죠? 이게 태양이거든요. 이게 중원 지역에서 나온 삼조고 문화가 계속 전달이 돼요. 그래서 후한까지도 전달이 잘 되다가 중국은 약화돼서 이게 이제 동북 지역으로 하나가 문화가 전달되는 게 있고, 초원에서 지금 말한 까마귀 문화가 전달이 돼서 고구려에서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었다가 이게 일본으로까지 넘어가요. 그게 사실은 제가 봐요. 신라에도 백제에도 삼조고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넘어갔지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호랑 세월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걸 저도 악유를 못 맞췄거든요. 근데 연호도 오도 세호도 이게 다 까마귀 무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조고 문화가 일본에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도 뭐 고구려 유민들 넘어가면서도 생겼겠지만, 보시면 이게 고구려 무덤이 다 삼조고잖아요. 이 태양 속의 새라고 하는 삼조고가 숭배가 되는 게 고구려에서 굉장히 수나라나 당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삼조고 그 문화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고구려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거는 중국에서는 다 소멸이 됐는데 고구려에서 굉장히 다시 부활되는 이유는 초원에서 온 까마귀 문화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게 부여, 내가 그랬죠. 졸본 부여라고 있잖아요. 이때 졸폰이 이게 금성이거든요. 금성을 나타내는데 지금도 졸본이 중앙아시아에 졸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진했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문화가 동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몽과 온조의 길 안내자로 나와요. 내가 까마귀 무당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동으로 전해진 까마귀에 대한 관념이 주몽을 수행했던 오이가 나와요. 그죠? 주몽이 남하할 때 대소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하할 때 세 사람의 의인을 만나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오이 말이 협보가 나온다고. 그때 오이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또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소선호를 만나가지고 이게 고구려를 창업을 하잖아요. 그때 부여에 있을 때 아들이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소선호의 아들이었던 온조하고 비류가 또 남하를 하잖아요. 근데 남하를 할 때 수행하는 사람이 또 오간이라고 있어요. 또 까마귀 또 들어갔죠. 그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 그죠? 하면 미트라죠. 지도자, 왕을 수행하는 길 안내자였던 거예요. 샤먼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오이는 주몽이 북부의 왕조 대소의 시기와 질투로 피해 남하할 때 동행한 오이 말이 협보 중에 오이고, 오가는 비류가 남쪽으로 피행할 때 동행한 인물인데, 이게 다 길을 안내하는 무당이었을 거라는, 까마귀 무당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연호랑 세우녀가 바로 고구려 계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연호랑 세우녀가 그냥 까마귀 오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길 안내자라는 거를 확실하게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보면 여기 규슈가 있고, 그죠? 여기가 지금 말한 여기가 지금 뭐죠? 아베 고향이고, 여기가 지금 건국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나라 지역이고,
그래요. 이쪽이 귀슈고 여기 또 사국이 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신무천왕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라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신무천왕이 구마노에서 야마토를 침공, 야마토라는 게 지금 나라 지역에 야마토를 침공하러 갈 때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보낸 세 발 달린 까마귀인 팔찌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서기 천황의 진군로를 안내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길 안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몽이 내려올 때 까마귀 들어가는 이름, 온저가 내려올 때 까마귀 들어가는 이름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 길 안내자로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그 후에도 전쟁에서도 팔조가 천황의 지시에 의해서 활약을 했는데 그 공로로 동정이 완료했을 때 천황은 팔지오에게 은상을 주는데 그 자손 이름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카모 아가타누시인데 그와 그 자손들이 가이아 지역의 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그죠? 이름도 주고 현도 땅도 줬다는 거예요. 천황이. 그리고 삼조고는 일본 천황가를 수호하는 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무천왕을 표현할 때예요. 그죠? 지금 자기 지팡이에 지금 까마귀가 내려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까마귀가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지금 출발해요. 신무천왕이 출발하는데 출발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오사카로 바로 해서 나라로 못 들어가고 막혀서 돌아서 웅야촌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산이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여기 다 산악지역이에요. 산을 넘어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 들어갈 때 이게 길이 막혀요. 막혔을 때 저 삼조고가 천조대지부 삼조가 길을 안내해줘서 나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오자가 들어가는 인물들은 다 왕 주변에서 왕의 수행자인데 길을 안내하는 샤먼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일본에 지금 나라현에 제가 가니까 그 가시하라 신궁이 뭐냐 하면 신무천왕이 나라 지역에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신사거든요. 신궁이거든요. 거기 특별 전시를 하는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까마귀 전사들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까마귀 전사들이 길을 앞에서 선봉장이 돼서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천조 대신이 팔지오를 보낼 것이니 그들의 안내를 삼도록 하여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 안내자로서 앞에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웅야촌 쪽에 있는 데 나오는 그 나지 대사인데 신사의 상징이 까마귀예요. 그리고 신사 안에 팔지오라고 해놓고 까마귀를 지금 모셔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거의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연호랑 세오녀도 태양씨를 모시는 샤먼으로서 까마귀 무당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호랑 세오녀가 봐요. 이것도 지금 제 강의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칠성 신앙이거든요. 단군 계열은 칠성이 주신이고 주 하나님 신앙이고 그 아들로서 환웅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이게 생명계를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는 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초원 세력들은 태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다 달라요. 같이 태양 신앙을 해도 틀리다고. 태양 자체. 그러니까 지금 아달라 왕이
천재지는 제사권을 중앙으로 모으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종교가 다르잖아요. 세력이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분석으로 하면. 그죠? 그렇게 돼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연호랑 세우녀가. 지금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두 번째 바이베예요.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역에 혹은 초원 세력들이 갈 때는 미트라 신앙하고 연결된 태양 신하고 연결된 이게 백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태양의 돌이거든요. 일본 신화의 두 축은 이즈모 신화하고 슈가 신화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은 하늘에서 일본으로 이주할 때 타고 내려온 배의 종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본 서기를 보면 태양 여신인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는 바위로 만든 배를 타고 강림한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니니기의 중선자로 일본 전 건국의 시조인 신무천왕, 진무천왕 또한 바위배를 타고 일본 본토로 동정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바위배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는 일본어로 이 신무천왕은 일본어로 이와레라고 하는데 이와는 바위를 가리킨대요. 레는 족속. 뭐예요? 신무천왕은 바위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부여에서 금화왕 금화 벌레 충자가 이쪽에 있나? 금개구리 있잖아요. 금화왕 탄생도 뭐예요? 왕 부로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초원을 이렇게 가다가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있었고 바위 앞에 말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위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금화다 이렇게 돼요. 바위생이잖아요. 바위 출생이잖아요. 부여의 금화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부여계통 움직이는 걸 보면.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이 바위족의 시조는 부여의 금화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바위에서 탄생됐고 바위에서 탄생한 신화의 주인공은 미트라라는 데 원래 조원 전체에서는 앞에서 까마귀는 그 미트라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이들이 문화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신의 사자로 까마귀 무당인 연호랑 세우녀가 바위배를 타고 동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부여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여계 혹은 고구려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계하고 틀린 세력이었다고 지금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트라 탄생 지금 인터넷에 다 쳐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미트라 탄생하는 장면인데 이게 다 바위에서 나와요. 바위에서 탄생하는 거로 신화적으로 돼 있고 이 바위는 다 백석이라고. 이 백석은 흰 돌이가 태양이 하얗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먼저 간 스사노는 나무배 혹은 흙배를 타고 가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슈가 이즈민과 달리 이즈모로 이주한 신라에는 배를 타고 건너는데 일찍이 신라, 아까 소시모리라고 했죠. 땅에 살고 있던 스사노는 아들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삼나무와 농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한국 땅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 일행은 해류를 따라 동쪽으로 향해 노를 져서 신라 사람들이 근국이라 불렸던 이즈모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사노가 이주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 쪽에서 뭘 했냐면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0m 되는 통나무배를 만들어가지고 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 이즈모로 가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일본의 두 신화가 정리를 해보면 한반도에서 동해 신라 쪽에서 이즈모로 들어갔고 스사노 노미코토는 나무 배를 타고 이를테면 지금 휴가 신화는 다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데가 어디냐면 후지 무슨 다케인데 구지 후루 다케 이건 악자거든요. 구지 후루봉에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 그 뭐예요? 구지봉에 내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일본 천황가는 처음에는 신라에서 출발한 스사노 계통 일로 들어가서 나라 지역으로 들어갔고 먼저 그 다음에 변진 가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신무천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점령을 해서 새로운 황통을 만들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연호랑 세운여가 단순히 그냥 태양신 진앙을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이 친구들은 까마귀 무당으로서 태양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의 고향은 고구려 혹은 부여라는 거죠. 그러면 신라 지역에 있었던 다른 세력들하고 정체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라왕 때 이게 권력을 조금 더 중앙 집권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과정에서 충돌이 돼서 그래서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보는 게 제 관점이고 이런 관점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적은 없어요. 연호랑 세운여는 까마귀 무당 그룹에 속하는 부여계 혹은 고구려계로 추정되는 주민의 지배층으로 북쪽에서 포항 영일 쪽으로 터전을 잡았다가 신라인들과 문화적 충돌을 겪은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일 거라는 게 제가 지금 새롭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삼국유사를 이렇게 자꾸 새롭게 해보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고대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라시아 초원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련 스님이 채록해낸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새로운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랑 세운여는 그냥 뭐 제철 기술 집단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태양신을 모시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확실하게 고구려 혹은 부여계통 사람들이 동해안을 타고 포항 지역까지 들어왔다가 신라계 이 다른 주민들하고 정서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종교 제사권을 중앙으로 통합시키려고 할 때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일본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새롭게 보는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